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1% 내린 16,108.8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46% 내린 4,260.42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1.17% 하락한 1,846.34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1.01%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1.86% 내렸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 금수와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무기 금수와 아울러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EU의 제재안보다 더 광범위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 2월 소매 매출이 전월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혹한의 여파로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미 소매 판매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2%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이례적 한파로 급격히 위축됐던 미국 소비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로 끝난 미국의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보다 9,000건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주당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1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33만 건보다 낮은 것으로 3주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의 9.7%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전문가들 예상치인 9.8%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액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소매 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던 뉴욕 증시가 한 달 내 가장 큰 폭의 수치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지난달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장 초반 분위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또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한번 겹쳐지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오로 갈수록 그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그 등락폭이 300포인트를 보이면서 1.4% 하락해 4거래일째 내림세를 유지했고 전일 상승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랐고 코스닥도 1% 상승하면서 전일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국내 증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하는 발변, 도미노식 파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양회가 폐회가 됐습니다. 리커창 총재가 일부 민간 기업도 이제 부도를 구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네. 모두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뭐 돈을 뭐 구덩이에서 파서 다 뿌릴 수도 없는 네.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파장이 있을 겁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믿고 네. 은행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를 때 리먼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등을 돌렸거든요. 이런 비슷한 양상이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해외 언론의 기사들은 어떤 톤으로 얘기가 되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 채널 CNBC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힌트의 tolerance라고 썼습니다. for slow growth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경기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를 감내해 나갈지 힌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리커창 총리의 모습은 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하단의 소부제로 다른 부분이 Financial Sector Risk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오늘 새로 들어온 속보 소식으로도 이 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일부 은행들에게 대출의 비중을 20%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물 자산, 이제 동이나 구리 같은 경우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물 자산을 팔거나 고금리 대출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나 일부 회사채들이 부도의 위기에 맞을 공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정책은 후행적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 심리는 이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미스매칭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시장 리스크로 현재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화면은 막 파버가 이제 발언한 내용을 마켓워치가 이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버는 버블 징후가 없이 중국이 4%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가이겐틱 버블 이렇게 썼는데요. 이 가이겐틱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화에서 자주 이제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거인의 아주 큰, 대단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막파버는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신용 경색이 도미노처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 시각은 JP 모건의 토마스 리는 일부 이런 국지적인 노이즈 이런 잡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UBS의 아티켓인 플로어 스트라테지스트는 향후 며칠간이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화면은 차이니즈 이코노미 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뽑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낸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6.3%나 올랐습니다만 올해 들어 3.7%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단락 하나만으로도 부동산으로 이 부분이 튈 공산이 있다라고 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이런 불안 부분이 결국에는 우려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를 이제 단단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 다음 주 미국의 증시는 이 중국의 불안한 경기 하강 리스크와 디커플링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경기의 자신감,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르자 뉴욕 증시가 한 달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중국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현재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이번 주 다우의 움직임을 보면 네. 계속적으로 좀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크림 자치정부의 러시아 귀속 여부의 주민 투표가 네.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수도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번 주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1.41%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16,108포인트. 나스닥은 1.46%가 하락했습니다. 4,260. S&P 500 지수도 1.17%. 184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블룸버그가 현재 S&P 500 기준의 마켓 PER을 17배 초반인데요. 17배에서 조금 내려간 수치로 현재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커져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6%까지 현재 강세 기조고요. 금은 온스당 1372달러 4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동 가격은 엊그제 0.2% 반등했다가 오늘 1.3% 떨어졌습니다. 2달러 92센트로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고요. 올해 들어서 동 가격은 14%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오늘 경제지표는 소매 판매 2월 수치하고 네. 노동부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모두 수치가 좀 잘 나왔는데요. 뒤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미 상무부의 1월 기업 재고도 0.4% 늘어났습니다. 예상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래서 장 초반에는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 중국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영국은 1% 떨어졌고 독일도 1.86% 낙차가 좀 있었습니다. 프랑스 지수도 1.29% 내리는 등 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여파가 계속적으로 현재 짓눌리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 좋았습니다. 특히 먼저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1월의 부진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죠.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 심리가 잘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이제는 정상 궤도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담당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미 상무부의 그 내용인데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까만색이 이제 그 전분기 대비 이번에 소매 판매가 전체적으로 0.3% 올라선 수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도 0.3%, 자동차를 포함해도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제너럴 머천다이저 이런 쪽은 자파나 일반 쪽을 보겠습니다. 이런 쪽은 조금 떨어진 수치로 현재 나와 있고요. 이 옆 그림은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갔죠.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으로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일단 턴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난 점이 현재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도 이렇게 썼는데요. 리테일 세일 리바운드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보면 from winter chill 이렇게 보면 이제는
혹한에서는 거의 이제 벗어난 이런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Jobless claims fall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같이 묶어서 이제 내용을 뽑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당 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은 흐름이 현재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Sales in Accelerating이라는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다 이렇게 쓰는데요. Accelerating이라는 부분은 속도를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화면도 추가적으로 나온 기업의 재고 부분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판매 부분은 다소 떨어진 이런 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카고에 있는 타겟 매장의 그 직원입니다. 직원이 아무래도 그 재고량을 현재 잘 체크하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매 판매는 정상 궤도로 점점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슬럼프, 혹한에 대한 슬럼프는 이제 거의 만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매 재고는 0.6% 늘어났고요. 판매는 1.9% 이번 주에 줄어든 수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 재고도 1월 기업 재고는 0.4% 늘어났지만 자동차 부분 제외해서는 0.7%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판매는 0.9% 떨어진 수치로 나와서 재고는 올라가고 판매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1월과 2월에는 어느 정도 혹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3월부터는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해 평균 수준에 거의 이제 그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업과 고용 문제에 대해서 연준은 조금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완전 고용 수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었죠. 스탠리 피셔가 18일 날 FOMC에 그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워드 가이던스 변화 여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동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31만 5천 명으로 9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이 내용은 3월 8일자 지난주 집계 내용입니다. 지지난주 수치는 32만 4천 명으로 32만 3천 명에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4주 평균은 6,250명이 줄어든 33만 500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그 실업수당 신청자, 혜택자는 285만 5천 명으로 그 2주 전보다는 4만 8천 명이 줄어든 수치로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들이 그대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고용 해고가 좀 많았던 부분이 뉴욕주가 좀 많았습니다. 운송과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와 식품 서비스 산업에서 일부 레이오프, 해고가 좀 많았었는데요. 18,000명 이상이 좀 있어서 뉴욕주의 내용이 지난주에는 가장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유로존 안에서도 국가별로도 차이가 극심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늘 보면 복합 PMI도 좋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체 유로존으로 보면 0.3% 4분기 때도 올라오고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드라기 총재도 뭐 별다르게 현재 자신의 경제를 보는 식견이나 이런 부분을 변화를 안 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이제 뒤쪽에 가려진 국가들이죠. 스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리스나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를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 기사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자료 화면이고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Unemployment rise 27.5%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분기 수치인데요. 3분기 때보다도 조금 더 악화된 수치입니다. 27.5%까지 현재 4분기 때 그리스의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거는 뒤쪽의 건물이 그리스의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그 도로 앞에서 해고를 당한 청소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57%로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청년 실업률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지난해 GDP가 3.68% 경기 후퇴 국면을 가져왔고요. 4분기 때 GDP는 2.6%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총생산을 0.6%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살아나는 부분의 정답은 EU 쪽의 경기가 좋아져서 그리스로 많은 유로존의 국민들이 관광차 관광을 오게 되면 그 수입이 늘어나서 그리스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시청자와 제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준비하신 카툰이 있다고요? 네. 금요일마다 하나씩, 네.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씩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푸틴과 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만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이 이제 만평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요 가운데 쓰신 분이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 보이고요. 요 앞에 그 눈이 많이 와서 지게를 그 어깨에 짊어진 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묻고 있네요. 왜 당신이 먼저 나왔어? 당신 말고 부하 후선 일선들이 나와서 나를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푸틴 대통령. 당신이 밑에 보시면 소치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우크라이나를 과도 정부가 빼앗아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현재 과도 정부가 EU 쪽에 좀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머물면서 여전히 자신이 정체성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부를 현재 인정하지 못하는 보직인데요.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16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크림반도 자치정부가 러시아 귀속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로 조금 더 병력을 많이 이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지지하는 시민들과의 유혈 충돌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번 주 일요일 날 투표 결과에 많이 궁금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어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미칠 만한 영향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신용 리스크로 관련 업종국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주가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CJ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세 속에서 CJ 관련 그룹주들에 대한 주목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 둔화 우려 또 중국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르면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좀 말이 아니죠. 네. 어저께 경제 지표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일단 상하이 차오류 솔라라든지, 바오딩, TNA, 바오비엔 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 기업들이 약간 디폴트 선언이라든지, 적자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 사태까지 가는, 상황이 놓였었죠.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들 디폴트 사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이전과 다른, 중국 정부의 대응 때문에, 디폴트 사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로 이런 기업군들이 그동안 과잉 투자 혹은 과잉 설비가 우려가 됐던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철강, 시멘트 등 이런 업종군이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약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정부가 계속 개혁 의지, 시진핑이 개혁을 말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안 좋았던 것, 부패 혹은 좋지 못한 것을 처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 과잉 문제 해결 의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가격적인 덤핑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 도미노 현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업들까지도 같이 휩쓸려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신용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결국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중국이라는 게 경제 그 규모가 거의 이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까지 규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타격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제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중국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선침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주말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별 영업정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LG 플러스와 KT는 어제 좀 급등을 하네요. 네, 일단 통신사업 영업장별로 영업정지가 시작을 됐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영업정지 일수의 차이가 있어서 KT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LG U+하고 SK텔레콤이 좀 손해를 봤다. 처음에는 LG U+가 제일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반대의 모습이 띄었죠. 하지만 그런 것은 큰 차이는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일 남짓 영업정지가 더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통신 규모 자체가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날 정도로 큰 소비자층이 가벼운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전체적인
추가적인 그 마케팅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어저께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어제 강세를 띄었는데, 다만 이러한 그 주가가 올라올 때는 아직 그 바닥가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한 여기서 요 관련된 통신 이슈 관련된 거 얘기를 했을 때, 작년과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힘들 수 있다,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대 그 강도는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악재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이제 하락보다는 점지적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관련주 상승할 수 있지만 그 강도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CJ그룹주에 대한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CJ가 그 작년 말까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올 초부터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CJ 계열사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CJ라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수, 소비 관련된, 업종군의 대부분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계속 내수 촉진,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 수출이라든지 그 문화 자체도 컨텐츠 쪽에서도 최근에 관심이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CJ 그룹주들 계속 실적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이건희 회장과의 그 소송 자체가 이제 이번에 그 포기를 했고요. 또 이전 회장 관련 오너 리스크도 끝났다는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그 CEO 리스크가 없다. 이제 이것들은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새로운 오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CJ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속 가고자 하는 업종군들, 주도하는 업종군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면은 CJ 지주사, CJ나 CJ 제일제당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특히 CJ 제일제당은 옹신기 업종군들 중에서 제일 못 올랐던 업종군이고요. 라이싱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게 저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박스권 최상단을 돌파시키게 된다라면은 추세 전환 가능성 충분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CJ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그 계열사가 워낙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작년에 한 15만 원대까지 갔었던 걸 본다라면 아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우리 국내 증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만 오늘 뉴욕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을 좀 제한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와 관계없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반등 장치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반대로 일단은 그 메꾸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제한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수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주 초반 월요일에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하방을 좀 크게 열어놓으셔야 된다. 특히 하방 같은 경우도 한 19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 일단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여기서의 방향성 탐색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선물 수급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기 영향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해외 시장 우려감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 거의 한 14,0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고, 어저께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1차적인 매물은 좀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월물, 새로운 시장에서의 그 선물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주식 비중 높이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주도 업종군들, 뭐 컨텐츠라든지 뭐 소비 LED 업종군들은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는 괜찮다 해서 일부 이쪽은 매수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낙폭가대에 대한 기대감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방향성 탐색하는 장시 보일 것이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오늘 뉴욕 증시가 한 달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등락폭이 300포인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먼저 뉴욕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네. 대량 거래량 없이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어저께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그 중개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사실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건데 원체 그 목표치를 높여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공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거 오히려 중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미국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있다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크림반도가 국민투표를 합니다. 예, 러시아에 합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가오니까 시장에 그 약간 하락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어저께 청문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당연히 출구 전략이지만 출구 전략으로 생각 안 하고 어차피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스탠리 피셔가 그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출구 전략은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그 무력 충돌은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보지만 이 투표 전에 벌써 미국도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시장을 약간 흔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뉴욕 증시에 하락했던 궁금증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보죠.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닥터둠 파버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수치는 실체를 더 좋게 포장해 놓은 것이라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이미 4%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시한 고성장보다는 낮지만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성장이 더 낫다고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포함해서 8%가 되느니 신용위험 없이 4% 성장이 더 알차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됐던 나라들이 선진국형 어떤 경제를 가져가게 되면 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이제 중국이 7.5%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크 파버는 반토막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뭐 마크 파버도 마찬가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4%다.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시장에 내보내는 지수가 7.5%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공한 것이 7.5%였기 때문에 아마 7%대에 준하는 어떤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이 그걸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4%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라는 것은 패닉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크 파버가 얘기한 것처럼 4% 어떤 실질적인 4% 성장을 확실히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겠지만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상황은 올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6, 7년 지나면은 중국도 4%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4%까지 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조작됐든 안 됐든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HSBC에서 발표하는 숫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다면 4%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7.5%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부양책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리커창이 7.5%를 못 이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진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뭔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질 수 있고, 그것은 얼마 전에 나온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처럼 경기부양책이 시장에서 솔솔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오히려 시장에서 생각했던 같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 한 예가 바로 그거죠. 산업생산이라든가 소매판매가 빠졌지만 중국은 1%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겠다라는 기대심리가 시장에 자극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버가 얘기한 것처럼 4%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는 생각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4%는 먼 훗날 이야기, 한 5년, 6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은 7.5%를 유지하기 위한 또 중국의 부양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헤지펀드 업계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장기 불황으로 인해 유럽연합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로 회원국의 채무국도 채권자 이렇게 변질돼서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 유로존은 주식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지분 구조로 돼 있죠. 이제 독일이 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 프랑스, 이탈리아 이 순으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지분이 적은 나라들은 사실 발언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조지 소로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은 지금 유로존 내에서 정말 경제가 좋습니다. 전 세계 실업률도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축을 주장하고 있고 시장의 양적 완화를 원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로존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왔을 때 서로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합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차라리 독일이 지금 유로존에 문제가 된 것은 유로화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충분히 이해하려면 약세가 좋은데 유로화 약세를 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독일이 유로존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독일이 탈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유로존 위기를 속에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실은 이 경제 식민지화를 거의 다 했어요. 독일이 거의 다 경제 식민지화했고 실제로 유로존 내에서도 고인력들, 아주 좋은 인력들은 그 독일로 다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이민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 기술력이라든가 힘을 다 모아버렸죠.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인 유로존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오히려 돈의 힘으로 전 세계를 그 유로존을 장악하고자 하는 독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독일은 다 발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긴축을 통해서 얻을 걸 다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독일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로존이 급격한 성장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 너무 깎아가 긴축을 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것까지도 못 살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살린 거를 보고 우린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온기가 그동안 힘들어서 된 실업자들한테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서 독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이 희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유로존이 완벽하게 활력을 띨 것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행보가 유로존의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방향을 결정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인 핌코가 올해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폭을 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더 크고 일본은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예, 일본은 이제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소비세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엔화가 약세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출하는 사람,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벌어들여봐야 수입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도 일반 개인들은 이걸 소비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뭐 미국이 괜찮을 거다. 그건 작년이나 올해나 추세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뭐 얼마까지 되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은 괜찮은데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의 꽃이 피거든요. 지금 중국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이 엔화가 74엔대 갔을 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실행했던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일본 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엔화 약세를 105원대까지 끌고 갔던 전력이 있죠. 이 모습을 본다면 이제 중국이 그것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을 이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느끼는 부분들을 나타내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골마 터지는 것들은 어차피 계속 끌고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다 터뜨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초부터.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본다면 중국은 오히려 저는 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낙관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위안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안화 약세는요, 아마 당분간 기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내에서 많은 기업, 수출 기업들이요, 거의 줄도서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안화 강세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이 오랜만에 약세로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중국의 성장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원자재 단가의 낮춰짐으로 인해서 이익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도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 다만 어제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오늘 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기관은 들어와야 할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왜 팔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하락하게 되면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파락이 2개가 뜨거든요. 이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3월 7일날 고점에서 이 갭이 아주 조그만 갭이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지금 만약에 오늘 갭이 하나 더 뜨면 2개입니다. 보통 개파락은 2개 정도 되면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 열받아서 개파락이 크면 바닥 시그널로 접근하셔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약간 여러 가지로 뭐 불안한 양상이 있어서 시장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이 저점 대비로 거의 뭐 더블 이상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많이 가져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맥을 못 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수와 주가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해서 아마 투자하기 굉장히 버거울 상황이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거죠. 주변에서 일부만 해소해주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 차기 총재가 통화정책 뷰만 밟히기 시작하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이 마지막 어떤 그 위기 국면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성이 나타나는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조정을 하면 견딜 만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할 일만 기다리고 있는 카운트다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선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